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쭉 버텨주세요. 이쪽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기도하는 자세, 무릎 꿇고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지지해서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야 회복되던 족저근막염이 한 달 이내에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 염증의 주된 원인이 이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허리와 다리 통증 그리고 주로 뇌질환 쪽 진료를 보고 있고요. 신경외과 초음파학회, 그리고 말초신경학회, 그리고 서초구 의사회 총무의사하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회에서는 학술의사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게요, 이 발바닥 밑에 붙어있는 막이에요. 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꿈치 끝에서부터 이 앞꿈치 끝까지 쭉 연결해주는 얇은 띠거든요.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에요. 우리 걸음을 걸을 때 계속 쿵쿵쿵 하고 바닥을 찍게 되면 이 끝에 띠가 이렇게 붙어있는 발꿈치 뒤쪽으로 해서 자꾸 텐션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찢어져요. 그게 누적이 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흔히 테니스 엘보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 팔꿈치에 생기잖아요. 테니스 엘보가 뭐예요? 테니스 칠 때 계속 팔로 이렇게 휘두르든가 아니면 백핸드 할 때 여기 반복적인 손상으로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발바닥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끝에 생기는.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되니까 염증이 생길 거고, 그리고 잠을 잘 때 발바닥이 이렇게, 우리가 발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아침에 발바닥을 딱 디면 쫙 늘어나죠. 그때 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발바닥 뒤쪽에 지방층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지방이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 지방층이 녹아서 위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족저근막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요 바깥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발목에서 발목 터널이라는 곳에서 이 신경 하나가 이 뒤꿈치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신경이 어딘가에 꽉 끼게 되면 족저근막염 증상이 생깁니다. 족저근막염이 어떤 병이고 어떨 때 생기는지는 방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나도 발바닥 아픈데 혹시 이거 족저근막염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때 무작정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진짜 좋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아파요. 아침 중에서 언제냐면 첫 발을 딱 디딜 때, 침대에 딱 누워있을 때까지 모르다가 딱 일어나서 침대 밑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때 이 뒤꿈치 뒤에가 아파요. 딱 여기. 그 발바닥 중간이 아픈 거는 족저근막염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요. 왜냐면 근막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발바닥 근막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왜냐면 찢어질 때 요 끝에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을 딱 디디는데 여기가 아팠다. 그러면 이거 혹시 족저근막염 아닐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처음 첫 발 디딜 때 되게 아픈데 한 30분 정도 좀 걷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씩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는 또 별 증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법은 통증 부위를 눌러보는 거예요. 이 발바닥 안쪽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발바닥 뒤꿈치에서 안쪽이에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 뒤쪽, 여기를 이렇게 꾹꾹꾹 엄지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렀을 때 거기가 딱 눌렀을 때 압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이 족저근막이 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족저근막염을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늘리냐면 발가락을 잡고 뒤로 쭉 제껴요. 이 발가락을 잡고 뒤로 쭉 제끼면 얘가 텐션이 올라가면서 잡아 당겨지겠죠. 그때 여기가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요, 노면이 딱딱한 부위 있잖아요. 노면이 딱딱한 부위를 걷다가 그 노면 위에 살짝 요철이 생겼다. 그 요철을 뒤꿈치로 콱 밟았더니 막 너무 아프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통증이 머리 끝까지 쫙 뻗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건 족저근막염이다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한번 가서 확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을 갈 거예요. 병원에서는 과연 어떤 검사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족저근막염이 아닐 가능성부터 배제를 합니다. 우리가 증상 자체는 여기 뒤꿈치가 아파서 족저근막염이 아닐까 하고 병원을 갔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엉뚱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운동하다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뒤쪽 뒤꿈치뼈에 아주 미세한 잠복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이 뒤꿈치 쪽 뼈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요. 발 모양도 중요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발에 아치가 충분히 있는지, 너무 평발은 아닌지, 반대로 요철처럼 생긴 요족은 아닌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전도 검사라는 거를 해요. 족저근막염인 경우에 근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근전도 검사를 하느냐? 족저근막염이 아닌 다른 질병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어딘가 꽉 끼면서 생기는 포착 증후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근전도 검사라고 전기를 쫙 흘려서 이 신경 안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지를 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 같은 걸 봐야 돼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많은지, 족저근막염이잖아요. 염증에 대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죠.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족저근막 자체가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찢어지면서 그 주변이 좀 붓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뭐 물이 고인다든지 근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인다든지, 이게 만성이 되면 주변에 이렇게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석회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MRI까지 찍을 수도 있겠죠. MRI는 거의 찢어진 게 100%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확진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 진단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혼자 셀프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프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테이핑을 이용해서 족저근막을 치료하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의 테이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테이핑은 우리가 아침에 첫 발을 딱 디딜 때 여기 뒤꿈치가 아픈 이유는요, 밤사이에 이 팽팽했던 이 부분이 어설프게 붙어요. 찢어졌던 부위가. 이 찢어진 부위가 다음날 아침에 발을 딱 디디면 쭉 잡아 당겨지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어설프게 쫙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설프게 붙어있던 게 발을 디디는 순간 툭 하고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어설프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자지 말고 완전히 쫙 펴고 자면 다음날 바닥에 발바닥을 디뎌도 이미 늘어난 상태로 이 끝에가 붙어있기 때문에 통증이 덜할 거예요. 그렇게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자, 테이핑 요령은요, 비싼 테이프 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거 시중에서 보통 600원, 700원 아니면 좀 고급 제품을 사도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된 반창고 구입하시고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한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때 아예 늘려놓은 상태에서 잠을 잘 겁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발가락을 한번 감싸주고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종아리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자는 동안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겠죠. 완전히 신전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잠을 자면 이 끝에가 찢어졌던 부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야 회복되던 족저근막염이 한 달 이내에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테이프 정말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하나 구입해서 발바닥 뒤에가 아픈 분들 이거 꼭 하고 주무시고요.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잠을 잔다는 게 되게 어색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테이프 다 날아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만 참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일주일 정도면 적응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꼭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 분들 이 방법으로 꼭 테이핑을 해보세요. 족저근막의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족저근막을 스트레칭 한다는 거 이거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발을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있죠. 족저근막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회개해야 낫는 병입니다. 무릎 꿇고 발바닥을 쫙 늘리면서 치료하는 거고요. 한 번 발바닥을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는 한 10초 뭐 이 정도 하지 마시고 꼭 30초 이상을 해주세요. 30초 이상 충분히 늘려줘야 이 짧아진 그리고 이 엉겨붙은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30초씩 3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사지는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을 쫙 늘려놓고요. 이 발바닥을 뒤로 제끼면 발바닥 아래에 굉장히 팽팽한 띠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이 띠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고 반대로 스트레칭을 했으면 운동을 해줘야죠. 운동하는 방법도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쭉 나 쪽으로 잡아당기고 밀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하는 방법.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신발 안에 갇혀 있어요. 발도 숨을 쉬어야 돼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모두 다 근육이고요. 이 발 등에도 근육이고 발가락 사이도 근육이고 발바닥도 근육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늘 일정한 공간인 신발 안에 있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근육은 안 쓰면 퇴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족저근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발바닥을요, 우리가 자기 전에 충분히 벌려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발가락을 최대한 만세 부르듯이 쫙 벌렸다가 오므리고 쫙 벌렸다가 오므리고. 그러니까 발가락도 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족저근막염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족저근막의 효과적인 스트레칭 알려드리면 먼저 이 발바닥에 쫙 붙어있는 이 족저근막을 잡아서 늘려주는 게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족저근막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쭉 버텨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쭉 늘어나면서 이쪽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3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자,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여기에 로션 같은 거 발라준 다음에 쭉 쓸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픈 부위는 여기에요. 그러면 이 팽팽해진 이 족저근막을 느끼면서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까지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족저근막 마사지입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칭 방법은요, 아까 이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끼고 버틴다 그랬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기도하는 자세, 회개하라 자세. 우리 마치 회개하듯이 무릎 꿇고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지지해서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초씩 3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샤워할 때 이런 수건 가지고 욕실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요.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수건 먼저 까세요. 그리고 이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샤워하기 전에 발바닥 안 좋은 분들 이 운동을 꼭 해서 수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운동. 다 잡아당겼으면 반대로 밀어서 원래 자리로 보내는 운동.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하세요. 그래야 발바닥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이고요. 하루 종일 신발 안에서 꽉 조여져 있던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지쳐있고 굳어있을 거예요. 이 근육들을 쫙 펼쳐진다는 느낌으로 벌려주고 반대로 오므려주고 이거 쫙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이거를 10번 하세요.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이 운동을 해서 발을 부드럽게 해주면 족저근막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운동을 해주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생활 습관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많이 걷는 직업이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이다.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귀찮다고 그냥 잠을 자고 이러면 분명히 다음날 아침 발 아파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그리고 잠자기 전 스트레칭 이거를 꼭 생활화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좋은 걸 신어야 돼요. 신발 아깝다고 뭐 너무 저렴한 제품 되게 싼 것들 많잖아요. 신발 막 심지어는 10,000원 이하의 이런 신발들도 많은데요. 그런 신발은요 발을 충분히 지지를 못 해줘요.
그래서 신발은요, 신발에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병이 빨리 나으려면 좋은 신발 신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신발이라는 게 표준화된 제품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내 신발은 나는 발 사이즈가 270이야, 275야. 그럼 그냥 275 사이즈 하나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발볼의 넓이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발 넓이냐, 약간 넓은 넓이냐, 아니면 아주 넓은 넓이냐, 이런 세 가지 정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신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아니면 지간신경종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발 하나를 막 6개월에서 1년 이상 신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러닝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신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도 6개월 동안 그 신발을 신고 러닝을 했다? 그 쿠션 다 죽어 있어요. 그럼 그 쿠션이 죽으면 걸음 걸을 때 충격이 어디로 가요? 다 내 발 뒤꿈치로 갑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운동화 교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요령은 신발 아예 2개를 사세요. 신발 2개 사서 번갈아 신는 거예요. 똑같은 신발 매일 신는 것보다는 2개를 사서 번갈아 신는 게 더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선택에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요. 세 번째 습관은 딱딱한 바닥을 주의하자. 내가 일하는 직장, 아니면 맨발로 생활하는 우리 집, 너무 예쁜 게 좋아서 막 집 거실을 딱딱한 대리석으로 쫙 깔았어요. 그게 보기는 좋아도 발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에 바닥을 조금 쿠션을 주는, 그런 약간 쿠션을 줘서 발바닥에 충격을 좀 덜 가도록 하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체중이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요즘 여러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결국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 염증의 주된 원인이 비만이다.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비만은 질병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비만 질병으로 생각 안 했죠. 그냥 각자의 체형이 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진단 장비가 좋아지니까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올라갔던 거고, 체중이 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몸에 염증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가 어디예요?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 쪽으로 염증이 내려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쉽게 생길 수 있고, 특히 당뇨 있거나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염 잘 생기거든요. 당뇨 있는 분들이 처음에 당뇨가 왜 생겨요? 너무 단순당들, 그러니까 혈당을 쫙쫙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복부 비만에 의해서 만성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꼭 하셔서 내 몸의 염증을 줄여야만 족저근막염을 빨리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중간중간 요령 좀 부리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지. 내 몸이 망가지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종아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의자에 좀 앉거나 다리를 내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서,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올려서 다리 쪽에 순환이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착용하는 습관도 되게 좋아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하체 쪽으로 쏠려 있는 혈액들이 그래도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할 때, 장시간 서 있을 때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신나서 과격한 운동하다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착지를 할 때 뒤꿈치를 꽝 하면서 그때 찢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할 때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또 생활습관 하나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은요, 잘못 다루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6개월, 1년 이상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분 중에는 1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초기에 잘 잡았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되면은 정말 오래 고생을 하고 난치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 무시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자가진단법 있죠? 그거 꼭 따라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좋아집니다.
누워서 하는 허리 통증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찾느냐. 2023년 통계를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23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이요. 970만 명이 넘어요.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허리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가 많냐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아요. 여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고요. 질환별로 보면은 우리 보통 이게 심평원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 요통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M545라는 그 요통 코드를 가지고 봤더니 한 550만 명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진료 본 분도 한 32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는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받은 분들이 한 80만 명 되고요. 정말 많은 숫자고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명 중에 1명은 1년 동안 허리 아파서 병원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을 그냥 방치를 했다. 방치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허리가 삐끗해서 아팠어요. 에이, 며칠 쉬고 놔두면 괜찮겠지. 이게 3주, 4주 넘어가면 우리가 만성 요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걸로 봐야 되고, 근데 급성 요통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성이 되게 되면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결국에 1년,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허리 통증인데 나중엔 이게 질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허리 디스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디스크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래.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허리 디스크가 한 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요통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허리 디스크 더 나아가서 허리 협착증, 나중에는 이 전방전이증이라든가 허리 척추 불안정증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허리를 나사 못을 박아서 허리를 고정하는 이런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이완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허리 통증을 방치를 하면, 예를 들어 내 옆구리가 허리가 아프다. 근데 이게 똑바로 앉으면 여기가 아파서 내가 살짝 이렇게 해야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살았어요. 이거 허리 그대로 굳어요. 내 체형이 달라져요. 자세가 나빠지면 처음에는 허리만 문제가 됐는데, 자, 이 상태로 3개월 살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뒷목도 아프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목 디스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두통이 생기죠. 그럼 골반 틀어졌죠. 골반 틀어지면서 걸을 때 무릎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 전신 관절염, 전신 통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원인부터 좀 찾아보면요. 처음 허리 통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 비특이적이라는 건 원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나 허리 아파. 이런 거에 주된 원인이 근육이었다라는 게 흔합니다. 그 허리에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이 척추 사이에 쫙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는 코어 근육이 쫙 붙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근육 긴장이 오래되게 되면 이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리 통증의 한 80%에서 거의 90%는 근육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근육통을 방치하고 오래되면 얘가 질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죠. 디스크는 물론 허리 통증도 유발을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른다는 거예요.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이제 전기 오듯이 다리 아래쪽으로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통증이 쭉쭉 내려갑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가 이제 발목이라든가 발가락이 힘이 좀 빠지는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이런 질병이 오래되면 주변의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든요. 이거를 좁아진다 해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이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좁아지니까 내려갈 수 있는 이 용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오래 걷지를 못해요. 처음에 걸을 때는 별 증상이 없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한 100m, 200m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파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경학적
협착 파행 이렇게 불러요. 이 파행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오래 못 걷잖아요. 처음에는 한 1km까지는 걸어요. 1km 정도 걷는 거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더 심해지면 500m, 나중에 100m도 못 걸어요. 100m 걷다가 쉬고 100m 걷다가 쉬고 이러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내 두 다리로 갈 수 없다는 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게 생기면 허리 통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떤 원인이 없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자세 체크해야 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의자에 앉을 때 막 꾸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 불균형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허리 통증을 관리할 것이냐. 처음부터 막 수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고, 자세가 좋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자세 교정과 생활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제대로 피고 있는지, 어깨 높이는 괜찮은지, 의자에 앉을 때 너무 뒤로 이렇게 기대지는 않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허리를 좀 피고 어깨를 피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쪽에 쿠션 같은 거 대서 허리가 이렇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앉아주는 게 되게 허리 건강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해주고서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을 통해서 근육 강화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 그래도 좀 아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먹는 약, 진통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 이런 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고요. 약 먹고 만약에 병원까지 갔으면 뭐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도수치료 하면 되게 도움돼요. 허리 아플 때 도수치료 진짜 도움됩니다. 나는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 도수치료 꼭 받아보세요. 어쨌든 도수치료는 굉장히 허리 통증에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도수치료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환자분들이 막 뼈 주사라는 걸 많이 맞았어요. 뼈 주사 맞으면 뭐 허리 아플 때 직방입니다. 바로 막 걷지도 못하던 분들이 막 뛰어다녀요. 딱 맞으면 허리 아픈 게 싹 가시니까. 요즘엔 잘 안 놓죠.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 뼈 주사에 대한 부작용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주사 놓을 때 환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이거 뼈 주사 아니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놔드리는데, 뼈 주사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할 때는 맞는 게 좋아요. 진짜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이럴 때는 맞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주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뼈 주사라는 게 결국에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맞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첫 번째로 체중이 증가가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확 올라가요. 당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뼈 주사라고 불리는 게 뼈가 좀 약해진다 이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맞게 되면 뭐 무혈성 괴사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이 맞고 장기간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아플 때 한 번씩 맞는 거는 그거만큼 좋은 주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개발이 됐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와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그런 주사들도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병원에서 허리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허리에 디스크가 뻥 터져서, 아니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도 옛날에는 그냥 맨눈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한 번 수술하면 큰일 난다, 수술하면 이제 제대로 못 걸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현미경 보고 수술하거나 내시경 보고 수술하거든요.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1cm짜리가 이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조작으로 수술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쁘거나 이렇지 않고 결과가 좋으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코어 근육 운동, 대표적인 거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양이 소 자세, 그러니까 캣 카우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상태에서 고양이처럼 등을 쫙 들었다가 소처럼 올리고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런 캣 카우 자세가 코어 운동에 좋고요.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15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버드독. 한쪽 팔을 들고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팔도 들고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플랭크 운동은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팔꿈치로 지지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고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데드버그. 데드버그는 죽은 벌레란 뜻이잖아요. 죽은 벌레가 이렇게 보통 누워있죠. 자, 이게 시작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쭉 펴주고 제자리, 펴주고 제자리.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맥킨지 신전 운동. 처음에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고요. 여기서 적응이 되면 완전히 팔을 펴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다? 요거는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쫙 온다. 그거는 뭔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나 어딘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운동을 좀 중단을 하고 통증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동작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어떤 반동을 이용하거나 너무 빠르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게 우리 척추뼈 사이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빨리 비틀거나 빨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인대 손상이 되고 안에 물렁뼈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대신에 느리게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부상을 줄일 수가 있고 반동을 이용해서 확 꺾는 건 좋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운동할 때 자세가 삐뚤어진 채로 운동 열심히 해봤자 그 삐뚤어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때는 누가 옆에서 같이 봐주던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내가 운동을 해서 자세가 좋은지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죠. 막 운동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해야지 하고 막 100% 능력을 발휘해서 운동하지 말고 운동 전에 어느 정도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 끝나고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치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내서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허리 건강 챙기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어디가 아픈가에 따라서 운동 종류를 선택해서 내가 골반 쪽이 아프다? 그럼 엉덩이 쪽 운동하고 허리가 아프다? 허리 쪽 운동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운동을 꾸준히 할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 아픈 게 좀 줄어들고 두 번째로 척추의 코어 근육이 좋아지니까 지지력이 좋아지니까요.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나 무릎, 발목 통증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몸이 좀 예뻐집니다. 허리 운동 열심히 하면 이 우리 몸의 중심,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되게 예뻐지고 옷 입을 때도 태가 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연성이 좋아지죠. 우리가 척추나 이 햄스트링이나 척추 쪽이 너무 뻣뻣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짜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순환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하체 부종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서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허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사회생활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니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논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그런 걸 연구한 논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만성요통에 대한 얘기예요. 만성요통이 있는 분들한테 근력 운동하고 필라테스 같은 걸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를 봤냐면 요추 안정화 운동 그룹,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 코어 운동이죠.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한 그룹하고 필라테스 운동을 한 그룹 모두에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향상됐다. 이거 유연성이 좋아진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 개선되고 근력 증가가 나타나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고 두 그룹 비교했을 때는 기능 장애가 감소되는 거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좋았다. 또 근력 운동이 또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비슷하지만 필라테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요통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한다면 통증도 줄어들고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어떤 정서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올바른 자세. 먼저 앉을 때 자세는요. 허리를 등받이에 이렇게 바로 딱 붙여서 앉는 것보다는 살짝 띄워서 여기다 쿠션 하나 대는 게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런 제품도 팔아요. 의자에다 이렇게 대는 쿠션. 왜냐하면 우리 허리는 약간 이렇게 배가 좀 나와서 C자 모양을 유지하는 게 허리 건강에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쿠션 같은 걸 딱 대서 허리를 이렇게 딱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꾸부정. 소파에 이렇게 푹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니까 앉을 때는 어느 정도 허리에 쿠션을 주자.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우리 귀가 어깨 라인에 요렇게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서고 골반도 경사가 너무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는 좋지 않고 뉴트럴한 중립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딱 섰을 때 배에 살짝 힘주고 서 있는 게 우리 골반의 적절한 중립을 잡는 거예요. 누웠을 때 잠잘 때는요. 엎드려 자는 건 좀 피해 주세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옆으로 누울 땐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요 이게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척추가 틀어진 채로 잠을 자니까 별로 허리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냥 허리 힘으로 확 들면 안 됩니다. 스쿼트 하듯이 하체 힘으로 물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물건 들 때 허리 부상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자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를 망치는 자세,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이렇게 꾸부정한 거. 이렇게 소파에 팍 파묻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자세 안 좋고. 그 다음에 물건 들 때 허리 힘으로 드는 거. 엎드려 자는 거. 이거 안 좋다 그랬고. 다리 꼬는 자세도 허리에 별로 좋지 않아요. 다리 꼬는 게 편하다. 그 골반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짝다리 짚는 거. 이것도 그냥 잠깐 짝다리 짚는 거야.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 한쪽 골반만 탁 빼가지고 계속 이렇게 짝다리 짚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화와 근육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력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요. 활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훨씬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어떤 혈당 조절의 역할도 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라든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근데 이런 근육이라는 게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쭉 조사를 해보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70대가 되면 40대랑 비교해서 한 30%에서 40%의 근육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걸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다가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넘어지는 것도 생기게 되고 노인분들 중에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상에 의해서 어디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들고 노년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 때문에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있고 그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만약에 고관절이 다쳤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 건강하고 되게 밀접해요. 우리 뇌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뇌가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냥 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그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이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런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는 무언가 설명드리면,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고, 걷기 운동이라는 거 뭐 걷는 거, 뭐 빠르게 걷기 뭐 이 정도인데, 물론 걷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근육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40세 이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더 빨리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근육을 더 생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걷기를 하기 물론 유산소 운동으로 좋지만 근력 운동,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떤 중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넘어지는 것 같은 낙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할 때는 걷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는 기초 체력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하체 힘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낙상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가장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 아픈 50% 이상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거, 우리 무릎을 쓰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서로 맞닿잖아요. 연골이 뼈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좀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마찰 때문에 좀 붓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반월상 연골이라고 또 무릎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또 원인이 무릎 주변에 붙어 있는 힘줄, 뭐 인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무릎뼈 앞에가 아픈 경우, 무릎 앞쪽 아픈 경우 많잖아요. 무릎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슬개골 앞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줄이나 인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정렬의 문제, O자 다리라든가 X자 다리라든가 이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연골이 좀 약한 경우,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생길 거고요. 드문 경우지만 뭐 염증성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이런 것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라는 게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스쿼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굽히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15도 정도만 굽혀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훈련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죠.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하는 걸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데, 이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적절하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원인은 엉덩이,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죠. 피리포르미스라는 근육, 이상근. 이 엉덩이랑 넓적다리를 붙여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좌골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엉덩이 주변이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부둔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꼭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기보단 그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함께 쭉 모아서 통칭해서 그냥 신부둔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보통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서서 움직이거나 걸을 때는 멀쩡한데 앉을 때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좌골신경 주변으로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데 섬유화된 띠 같은 게 쫙 묶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있으면 어서 섬유가 거기를 꽉 목 조르듯이 꽉 조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이런 섬유화 아니면 종양이나 낭종, 물혹 같은 거죠. 물혹이 또 주변 엉덩이 주변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통칭해서 우리가 신부둔부 증후군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앉을 때 통증입니다. 시팅 페인. 이렇게 엉덩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땐 별로 아프다고 안 하세요. 시팅 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둔부 증후군, 우리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쪽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허리 딱 펴고 버팁니다. 30초. 자,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쫙 늘려줍니다. 30초.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요. 나비 모양으로 골반을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과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노년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전략을 짜야 돼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싫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먹기 편한 걸 먹기 시작해요. 내가 먹었을 때 소화 잘 안 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양 흡수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한 끼에 그래도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세 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식사 전략을 짤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전략을 좀 짜면 아침에는 좀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백질 위주로 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계란 한 2개에다가 두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게 좋고, 점심 때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기에다가도 단백질을 조금 넣기는 해야죠. 그래서 점심 때는 잡곡밥 먹으면서 여기다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이런 거, 나물 같이 이렇게 드시고요. 세 번째, 간식 먹을 때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은 스낵 같은 거 중에 좀 고단백 스낵,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요거트,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엔 좀 부담 없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두부, 그다음에 된장국, 계란찜 요 정도 드시면 아주 섬세하게 소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근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냐 몇 가지 그냥 쭉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먹기 편하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소화도 좀 시키기 편하니까 두부나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저지방에다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것도 도움될 거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것도 좋아요. 바나나, 그다음에 생선은 등푸른 생선, 이 중에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씩 드시면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리에 쥐 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괴롭습니다.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처음 겪어본 분들은요, 쥐가 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와,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 근육이 찢어졌구나 하고 병원으로 막 오세요. 근데 제가 이게 쥐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이게 쥐나는 거였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쥐나는 게 한 번 생기면 정말 며칠 동안 쩔뚝거릴 만큼 통증이 심하거든요. 쥐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은 그 이유를 피하면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동맥보다는 정맥 쪽 문제가 생겨서 쥐가 나는 경우, 특히 잠잘 때 쥐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정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하지정맥류라든가 아니면 정맥순환 부정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잘 나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이에요. 요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 쪽으로 가는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신경 쪽으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좀 운동을 할 때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허리에 요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다리 정맥에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드문 원인으로 간이 좀 안 좋은 경우, 간경화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쥐가 잘 나고요. 아니면 공팥이 좋지 않아서 혈액 투석받는 분들도 쥐가 좀 잘 나고요. 임신한 분들도 잘 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체중 변화도 생기고 체액 변화도 생기니까 임신했을 때 쥐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아기 때문에 뭐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도 잘 못 받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쥐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쥐 나는 경우, 그리고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잘 나고요. 근육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정맥질환하고 허리 요추관 협착증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다, 쥐가 났다, 이때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종아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아파요. 막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아니 나 이러다가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종아리가 완전히 뭉치면서, 이런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쥐나는 영상 나오거든요. 근육이 막 안에 무슨 정말 에일리언이 들어간 것처럼 근육이 막 꿈틀꿈틀해요. 막 경련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건데. 이런 증상이요, 보통 한 번 시작되면 거의 5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5분 동안 그 찢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괴롭습니다. 근육이 막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지 맘대로 막 수축을 하니까요. 만약에 자다가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쥐가 났다, 그러면 그날 밤은 잠 다 잔 거죠. 왜냐면 어떻게 가까스로 쥐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면 또 와요. 또 오고 몇 번이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보통은 종아리 뒤쪽, 우리 종아리에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비복근에 잘 나거든요. 비복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중에 안쪽 근육이 쥐가 원래 잘 나요. 그 안쪽 근육이 제일 흔하게 나는 부위고요. 그 외에는 뭐 종아리 앞쪽 근육,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허벅지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한 번쯤은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00명 중에 7명, 한 7% 정도에서 쥐 나는 거를 경험한다고 하고, 그렇게 쥐 나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한 20% 되는 거죠. 20% 정도는 이것 때문에 병원을 와요. 너무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쥐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만 잘 제거해 준다면 쥐 나는 게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쥐가 왜 나는가 설명드리면요, 원인 없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왜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근육하고 신경이 있는데요, 신경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신경이라는 건 뇌에서 시작을 하죠. 뇌에서 우리 척수, 경추랑 허리 쪽을 통해서 신경이 이제 근육 말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물질을 쫙 분비를 하면 그게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요추관 협착증일 때 쥐가 잘 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허리 쪽에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오류가 생기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에 쫙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신경 말단에서 막 분비가 되니까 근육은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수축하고 있는데 더 수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육 입장에서는 뭐지? 뭐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서 이게 확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정말 스파크 튀듯이 쫙 수축을 하니까 찢어질 듯한 그런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설은 뭐냐면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분명히 10시간 이상 앉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요. 밥 먹을 때 서서 먹어요? 아니죠. 앉아서 먹죠. 그럼 벌써 한 3, 40분 앉아 있었어요. 자,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서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든 자리가 나면 앉잖아요. 만약 내가 출근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다. 앉아서 출근했다. 벌써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아침 먹는 시간 합쳐서. 자,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있죠? 한 번 앉기 시작하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8시간, 9시간 앉아 있었어요. 벌써 9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자,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뭐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죠. 아니면 스마트폰 하시죠. 이미 거기서 한 2-3시간 더 앉아 있어요. 현대인은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냉장고입니다. 오, 웬 냉장고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신선한 것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딴 음식, 방금 딴 채소,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늘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뭐 괜찮겠죠. 막 몇 개월이 지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고,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상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우리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공식품이 생기고, 가공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냉장고고요. 두 번째가 의자입니다. 의자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 척추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하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자가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에 좋지가 않다, 그 얘기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우리 몸은 펴는 근육과 굽히는 근육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앉아있으면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은 정상보다 짧아지게 돼요. 이 짧은 상태로 잠을 잔다. 그러면 이미 짧아져 있는데 이 뇌에서 신호가 늘 짧아지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계속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비복근이거든요. 비복근 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쪽이 쥐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폴트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피는 운동을 해야 돼요. 피는 운동, 미는 운동. 기억하세요. 미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기는 운동, 이미 우리는 많이 당기고 있어요. 미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다리 경련하고 관련된 질환이 2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맥 질환이 있고 하나는 요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랬는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맥이 하는 역할은요, 동맥을 통해서 우리 팔다리로 쫙 퍼졌던 혈액들을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체,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이 있는 혈관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올리는 게 어렵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추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진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 스스로 수축을 하니까 쭉쭉쭉 뻗어 내려가지만 밑에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아리에서 펌핑을 해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만큼 얘가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만큼 규칙적으로 뛰지도 않고요.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종아리에 일부러 힘을 줘야만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막이 이 밑에서 힘을 줘서 쭉 짤 때 판막이 쫙 열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얘가 항상 수축을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완이 되면 이 판막이 딱 닫히면서 올라갔던 피가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밑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 판막이 약한 분들은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너덜너덜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딱딱해지면서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던 피가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떨어지겠죠.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내에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에 의해서 신경 말단 부위에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가 이상이 생기니까 쥐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에 대한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꼭 병원 가서 나의 정맥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정맥 순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초음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맥 질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 중에 다리 경련이 발생하고 다리에 쥐 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를 해요. 체중이 증가되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만큼 하체 근육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해서 근육량이 확 늘지는 않거든요. 체중은 늘어도. 그러니까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근육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쉽게 고갈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우리 쥐 나는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공장이고, 그 ATP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해질이 좀 불균형이 돼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체액이 많아지니까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뱃속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가 막 뼈도 자라야 되고 하니까 엄마 몸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애기한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막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변화가 생깁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죠. 특히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쫙 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다리 쪽으로 쏠렸던 피가 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잘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리가 붓기도 하고 막 하지 정맥도 잘 생기고 정맥 정체가 생기니까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또 피로죠. 자세가 나빠지죠. 네 번째로 임산부가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뒤로 제끼게 되고, 평상시에 쓰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쓰기 시작해요. 몸의 균형이 달라지니까. 그럼 안 쓰던 근육 쓰게 되면 그만큼 근육 피로도가 빨리 오게 되고, 그게 쥐 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다리 쥐 나는 거의 차이점, 그리고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쥐 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찢어지는 통증이에요.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을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조금 달라요. 불안 증후군, 다리가 막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질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이거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확 생겨요.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죠. 쥐가 나는 거는 꽉 조이는 거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떨거나, 다리를 이렇게 떨어주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좀 해소가 돼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좀 해소가 되니까. 다리 쥐 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움직인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근육을 잡아서 늘려줘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아프지 않다. 대신에 근질거리거나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생긴다. 다리 쥐 나는 경련은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다. 요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발생을 할 때 언제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리 쥐 나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날 때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요, 거의 매일 쥐가 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쥐가 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쥐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잘 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어쩌다가 쥐가 난다, 한 달에 한 번 쥐 나는데요, 그 쥐 날 때는 제가 그거는 날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축구 심하게 하면 그날 밤에 쥐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날, 이런 날 쥐 나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잠잘 때마다 쥐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잠자는 게 무섭다 그래요, 와서. 그렇게 자주 쥐가 난다면 꼭 병원 진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쪽 다리만 쥐가 나는 경우. 저는 오른쪽 비복근에만 쥐가 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도록 유도를 하는 뭔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쪽에만 쥐가 난다?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는 거 더하기 막 붓고 열이 난다. 이거는 빨리 가봐야 돼요. 왜냐면 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정맥이 막히거나 심부정맥 같은 게 막히면 그렇게 막 열나고 발적이 생기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요거 빨리 병원,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 다리가 뜨끈뜨끈 열이 나면 빨리 가보셔야 되고. 네 번째, 감각이 떨어진다. 뭐 저리거나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긴다. 이거는 신경에 염증 생겼을 수 있거든요. 말초신경염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때도 병원 좀 가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어쩌다가 뭐 축구했는데 쥐가 난다.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쥐가 난다. 그거는 좀 의심되죠. 어떤 전해질의 이상이거나 갑상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도 쥐 잘 나거든요. 부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나는 평상시 운동도 잘 그렇게 격하게 안 하고 그런데도 자주 쥐가 나요. 병원 가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건데, 임신했을 때 근육이 막 수축하면서 이 다리에만 쥐가 나면 참 좋은데, 이게 아이가 있는 자궁에도 막 수축이 같이 동반이 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 분들 쥐 날 때 절대 참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 내지는 주변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쥐 나는 원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생겼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에 쥐가 날 때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다리가 쥐가 나는 거는 요 안쪽, 종아리 안쪽에 비복근 안쪽이 가장 흔하게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복근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앞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때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발이 일직선으로 11자 모양이 되도록 유지를 하셔야지, 발이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11자가 되도록 유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확 당기는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30초 유지.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앞에 어떤 기둥을 잡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초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하로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30초 버텨주세요. 자,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도 11자 유지하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쥐 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